오늘의 시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맛깔나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시러 또 김민우 교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오늘은 좀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을 저희 같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굉장히 기쁜 또 깨달음을 느끼고 그림을 또 이렇게 본다고 했었는데 그 루벤스 그림이 또 뭐가 있나 이렇게 혼자 되게 찾아봤는데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사실은 여자 셋이 이렇게 나체를 입고 남자 둘이 이렇게 뭔가 지켜보는 그림이어서 그리스판의 뭐 미스코리아 대회인가? 뭐 이렇게 막 보다가 그때 보니까 예전에 그 그리스 신화, 파리스의 심판이나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를 작품으로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이 파리스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내막이 도대체 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루벤스 얘기를 했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루벤스 얘기를 많이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또 마침 파리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루벤스 얘기도 좀 더 하고 얘기를 좀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루벤스의 바로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루벤스 대표작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야 그때 분명히 김민호 교수가 루벤스는 뭐 울퉁불퉁 이런 그 바로크적 미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닌 그림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화가가 평생을 살면서 루벤스는 바로크의 대표 화가일 뿐이지 그 사람이 바로크 그림만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초기에는 처음에 이제 화가의 길로 접어들 때는 다른 훌륭한 화가들을 많이 따라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유행하는 화가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루벤스도 처음부터 이런 바로크의 화풍을 그린 게 아니고 그냥 사실주의 이 화풍을 그렸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뭐 이 초상화도 많이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루벤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루벤스가 그 부인이 그 이사벨라 브란트라는 부인이 있었고 이 부인과 꽤 오랫동안 쭉 지내다가 부인이 이제 죽죠. 부인이 죽고 나서 루벤스가 52살인가 3살인가 50이 넘어서 그 16살 그 헬레나 프리망이라는 소녀와 결혼을 하죠. 그 이제 루벤스의 후기 말년 작품을 보면 그 헬레네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릴 때 보면 전혀 또 바로크 화풍이 아닌 다시 사실주의 회귀하는 듯한 느낌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림을 볼 때 루벤스가 바로크를 대표할 뿐이지 루벤스의 모든 작품이 바로크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질문은 파리스 심판입니다. 이 루벤스가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바로크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체의 구조를 왜곡하고 강조하고 싶은 걸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성의 나체를 한번 그리면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여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헤라, 이렇게 여신 3명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그것만 그려놓고 나니까 뭔가 좀 심심하단 말이에요. 여자 3명이 있으니까. 아예 확대해서 이제 파리스의 심판에 나오는 파리스나 제우스까지 다 그린 그림.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프로디테 옆에는 그 큐피드, 그 아들 있죠. 그라든지 또 헤라 옆에는 공작새도 그리고 좀 확대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 파리스 심판이라는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3명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여신, 그걸 가지고 파리스의 심판으로 확대를 한 거죠. 이 파리스 심판 그림을 이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신이 굉장히,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바로 보여주는
그죠? 막 굴곡이 많이 심하게 표현이 돼 있고, 하얀 그 아주 밝은 살색 톤의 그 여신과 그 다음에 배경 숲의 어둠이 조화가 잘 돼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파리스 얘기를 좀 할까요? 네, 해주세요. 그러게 오늘은 우리 사회자보다 제가 말이 많네요. 이 파리스는 사실 트로이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태몽이라 그러죠. 꿈을 꾸는데 그 하늘에서 횃불이 날라와서 이 트로이가 전 불바다가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당시 역술인들이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조다 라고 해서 죽여야 된다, 그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산이죠, 산. 그 이대산이라는 곳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목동들이 이제 주워서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스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목동의 자식인 줄 알고 그냥 양치기 생활을,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그 그리스 신 중에 바다의 여신이라고 하는 테티스라는 여신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이 테티스가 또 나중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얘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 그 다음 게 해드릴게요. 네. 하여튼 테티스의 결혼식 날 모든 신들이 다 초청을 받았는데 한 명만 초청을 못 받았어요. 누구냐면 에리스라는 신인데. 불화의 여신. 그렇죠. 이 불화의 여신이니까 이 불화의 신을 또 끌어들이면 결혼식이 또 난장판이 될까 싶어서 에리스를 초청을 안 한 거예요. 에리스 기분이 당연히 나쁘겠죠. 그래서 에리스가 화가 나가지고 황금 사과를 만들어가지고 황금 사과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고 이렇게. 이 황금 사과의 주인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 그걸 결혼식장에 탁 던진 거예요. 그래 그걸 보니까 뭐야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나타나서 아름다움은 나지 내 거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가 아름다움이 있어 그러죠. 헤라가 나타나서 나는 제우스의 부인이고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서로 이제 여신 세 명이 싸운 거예요. 그 여신 세 명이 누구한테 달려갔겠습니까? 제우스한테. 그렇지. 당연히 신의 왕인 제우스에게 달려갔겠죠. 그 제우스에게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제우스가 이제 황당한 거지. 난감한 거지. 누가 예쁘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와이프를 예쁘다고 안 했다가는 또 나중에 또 후환이 드렸고. 그러니까 고민에 빠져 있다가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립적인 자기 이대산에서 양치기하고 있는 파리스한테 가서 물어보자. 갑자기 생뚱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파리스에게 가는 거죠. 파리스는 목동기 타고 있다 갑자기 신들이 나타나서 누가 예쁘냐 그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 그래서 파리스가 여신들한테 그래 내가 누가 더 예쁜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라. 옷을 벗고 내가 봐야 되겠다. 정말 미스 코리아 심사한 거지. 수영복 심사. 웅큼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여신들이 파리스한테 뇌물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그 헤라는 만약에 나를 뽑아주면 너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니까 만약에 나를 뽑아주면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신이니까 만약에 나를 뽑아주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남자는 뭘 뽑았겠어요? 무조건. 그렇지. 이쁜 여자를 준다는 아프로디테가 가장 예쁘다고 뽑아준 거야. 그래 아프로디테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하필이면 또 인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였냐면 그 스파르타의 왕비인 헤레나였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그 헤레나를 잡아다가 파리스한테 준 거지. 임자는 여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그리스가 저 트로이 왕자가 우리의 왕비를 훔쳐갔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이 된 거죠.
우리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파리스의 선택이 트로이를 망하게 했다. 그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이 그럼 파리스가 임자는 예쁜 여자를 그 향한 그릇된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과연 파리스가 그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우스가 판단을 또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제우스가 본인이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생뚱맞게 이상한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건데 그럼 사실은 이 잘못된 심판은 사실은 그 심판 능력이 없는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긴 그 제우스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저는 이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 그림을 보면 물론 언뜻 보면 여신들이 참 육감적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그림을 보다 보면 느끼는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심판, 이 심판이라는 거, 평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치 중립적인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말 내린 어떤 결론 하나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 판단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걸 하나 느끼고 또 하나는 요즘 그 세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전간예우 있지 않습니까? 이 여신들이 전부 다 이 파리스한테 막 뇌물을 주잖아요. 뭐 권력을 주겠다, 뭘 주겠다. 그 바로 뭐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겠다. 그게 전간예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뭐 대법관이나 뭐 이런 거 지낸 사람들이 그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에 자기 사인만 딱 있으면 예컨대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뭐 이 보석 청구, 보석을 해달라는 보석 청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대법관을 지낸 분의 보석 청구서에 대법관 지낸 분의 사인이 딱 들어가 있으면 법관들이 그걸 보석을 안 해줄 수가 없대요. 그게 정관예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 그렇죠? 뭐 고등법원의 부장이나 또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나 뭐 대법관이나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개업을 하면은 뭐 1년에 최소한 30억 정도는 기본으로 번다. 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정관예우인데 바로 파리스의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예쁜 여자를 주겠다. 그게 넘어간 거잖아. 그죠? 그 과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아프로디테가 정말 셋 중에 가장 예쁜 거였는지 아니면 예쁜 여자를 주겠다는 것 때문에 아프로디테가 가장 예쁘다고 판결을 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 파리스의 심판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판단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맡겨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간예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죠? 파리스도 이 여신들이 제시한 뇌물에 판단이 흐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간예우를 배척해야 된다. 전간예우라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전간예우를 없애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큰 깨달음도 있는 네. 파리스의 심판이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큰 깨달음을 얻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까? 일단 남자들은 왜 예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신 팀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을 보실 때 그림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좀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 그 생각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생각 주머니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그림 속의 시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